네, 노영민 신임 주중 한국대사가 중국 내 한국 기업의 피해가 사드 보복 때문만은 아니라고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 소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노영민 신임 주중대사의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계에서는 상황 인식부터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최근 1년에 일어난 그 중국의 사드 보복과 관련해서 지금 뭐 일단 롯데마트가 이제 완전 철수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현대자동차의 매출이 좀 급감한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진단을 이제 우리 그 중국에 파견되는 노영민 대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 재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즉 재계 내부의 문제와 재계가 지금 중국 시장에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들은 중국 측에서 사드 보복과 관련해서 지금 뭐 중국 관광객도 다 지금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단체 관광객 못 들어오게 하고 있고, 네. 또 중국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빌미로 해서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좀 그 어떤 탄압을 하고 있는 사실도 뭐 다 알려진 사실이고, 또 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갑자기 이렇게 매출이 급감할 이유는 없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는 본다면 중국 정부가 사드와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사실 묵시적으로 지금 어떤 그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영민 대사의 그 현실 인식 자체가 이거는 너무나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중국 측 입장에 너무 경도된 것이 아닌가. 네.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뭐 주한 중국 대사를 보는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솔직히. 네. 그런 문제에서 과연 이제 중국 측에 가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과연 대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우려가 솔직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노영민 대사는 뭐 이마트 철수라든지 롯데의 이런 문제가 사드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에 이미 중국에서 안 좋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마트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마트는 철수하려고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네. 사실은 이제 다른 나라 기업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는 어느 정도 지금 말한 게 타당성이 있는데 롯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롯데 같은 경우에는 저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도 돈을 많이 투자하면서 계속 버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네. 도저히 안 돼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되니까 철수를 한 거고, 네. 분명히 지금 이현종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치졸하게 하는 거 맞죠?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치졸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롯데에 대해서 막 압박도 하고 뭐 이유 없는 조사도 해가지고 막 문도 닫게 하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분명히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요. 네. 노영민 대사는 뭐 본인 입장에 제가 볼 때는 이 메시지를 중국에 있는 사람한테 던지려고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중국 측을 향해서 우리나라의 관계 개선을 조금 잘해보자라고 하는 의도로 얘기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뭐 괜히 안 꺼내도 될 만한 얘기를 꺼내서 이게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본인의 의도는 이해를 하겠지만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면 가서 제대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해버리면 지금 중국이 그렇게 한 행동들은 다 타당하다는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중국의 그런 행동은 정말 잘못됐다고 보고요. 네. 치졸한 행동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좀 받아들이기 힘든 행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새로 대사로 노영민 이제 대사가 취임하시면 좀 우리 국가를 대표해서 또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좀 앞장서서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습니까? 자구적인 노력은 기업 스스로의 몫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그 외교적인 상황에서 기업이 자구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중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지금 완전한 자본주의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가 권력이 여전히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고, 또 경제 시스템은 뭐 외부에 개방돼 있다고 하지만 사실 뭐 알게 모르게 사실 기업들을 다 통제하고 있는 게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한테 다 알아서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국가로서의 책임을 좀 방기하는 것이죠. 즉 기업들이 스스로 그 어떤 개발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혁신을 하고 변화하는 그런 어떤 이유는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외부의 압력, 즉 부당한 국가의 압력에 대해서는 이거는 국가가 나서서 사실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 국가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특임 대사가 갈 경우에 특임 대사의 주요 역할은 바로 이런 어떤 정책 문제들을 중국 정부와 타협을 하고 또 협상을 하고 해서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고 또 우리 기업들이 어떤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단 대사의 중요한 임무인데, 네. 지금 아마 이제 노영민 대사는 아마 제1 목표가 일단 한중 정상회담에 좀 꽂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중국 측에 좀 자극하지 않고 그냥 중국 측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올 연말 안에 어떤 한중 정상회담을 열어서 이 문제를 좀 풀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한 이야기 같은데, 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굉장히 섭섭하겠죠. 특히 왜냐하면 중국에 나가 있는 기업이나 우리 교민들 입장에서 보면 역시 의존할 때는 역시 우리 대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대사가 중국 측 입장을 저렇게 한다
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어디 가서 호소를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본다면 좀 우리의 자존심도 솔직히 상하는 것이고 네. 좀 더 자존심을 좀 살려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노영민 대사의 이런 이야기가 국내보다는 중국에게 하는 이야기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발언이 중국에 있는 지금 반한 감정이라든지 우리 그 외교의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에 도움은 된다고 보십니까?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미비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사의 저런 말 하나가 그냥 결국 뭐 중국 사람들의 또는 중국의 그런 태도를 바꾸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해서 지금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기업이 뭐 열심히 안 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 한마디 가지고 중국이 돌아설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있는 한은 계속 계속 저런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노영민 대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게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사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철수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노영민 대사가 할 일은 제가 볼 땐 그래요. 이게 중국을 향한 겨냥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잘 설득을 해야 돼요. 이거 지금 북한의 저런 호전적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자위권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설득해서 이게 중국을 대상으로 한 감시망이 아니라 북한을 대상으로 한 우리의 자위권 행위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설명하는 게 필요하지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중국이 돌아설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네, 사드와 관련해서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에 노영민 대사의 역할도 그 어느 때보다 주중 대사의 역할 자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것 같은데 어떤 역할에 좀 중점을 둬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주중 대사가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김장수 대사가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구하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중국 측과 전혀 뭐 접촉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떤 대화 자체도 되지 않는 뭐 상당히 좀 막혀진 상황이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노영민 대사의 장점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는 겁니다. 뭐 비서실장도 이제 거론될 정도로 그만큼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 대통령의 뜻 자체를 충분히 중국 측에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 또 중국 측 입장을 봐서도 그만큼 비중이 있는 인사가 왔다라는 또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 측도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드가 과연 이제 중국 측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리고 또 북핵 문제에 있어서 과연 중국 측에 정말 이것들을 막아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설득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근데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이 전문 외교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언어적인 또 한계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역할은 좀 한계일 수 있지만 그러나 중국은 사실의 어떤 관시 문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동안 정의라든지 뭐 이런 문화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연말 안에 사실 한중회담 정상회담을 성사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이 고리가 풀리지 않으면 사실 주중 대사의 역할도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여권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이 전 대통령 측과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치권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MB 정권은 사찰 공화국에 이어 공작 공화국임을 보여준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과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범죄를 옹호하는 것이고 후일의 범죄도 방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정치적인 보복하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책임이 MB한테 있다. 집요하게 보복하는 거죠. 적폐청산이니 정치 보복이냐는 적대적 양당 간의 소모적인 과거사 전쟁이 편안해야 할 추석 밥상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명박 정부를 향한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SNS를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여야의 입장도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이제 프레임 전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이제 서로의 입장, 여당이든 야당이든 본인에게 유리하게 프레임을 끌고 가려고 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 정권에 대한 부정과 비리를 자꾸 이제 제기하면서 전 정부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항해서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이건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고 이런 상황으로 이제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뭐 적폐청산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과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이 행동 이런 부분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적폐청산은 개개인에 대한 문책이나 처벌이 아니라 과거 불공정 특권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정치 보복이 아니니 오해 없도록 해달라.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생각과 정신으로
지금 이런 뭐 TF라든지 아니면 뭐 잘못되어 있는 구조들을 바꾸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세력에 대한 무슨 제거 또는 정치 탄압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만약 그렇게 되려면 근거나 어떤 뭐 자료도 없이 그 뭐 특정인에 대해서 아니면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해서 억압을 하거나 탄압을 하면 바로 그게 정치 탄압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나 국정원 TF에서 더 조심스럽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명백하게 불법적인 증거가 나온 것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 있는 사람들 처벌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전 정권의 전부를 들춰낸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앞서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홍준표 대표도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대통령을 소환을 하려면은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걸 보면 이제 국정원의 이제 블랙리스트 문제라든지 어떤 청와대의 이제 선거 출마하는 사람의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게 나왔는데 네. 문제는 이제 사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선까지 이제 아직 도달하지는 못했죠. 뭐 검찰 수사가 이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가진 않은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적폐청산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잘못된 문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어떤 척결해야죠. 그렇지만 이거는 예를 들어서 검찰이나 사정기관이 정말 핀센트 하듯이 똑 집어서 이런 그 환부를 도려내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 문제를 지금 정치권이 가져와 버렸어요. 지금 조금 전에 보셨지만 일단 추미애 대표가 지금 이건 뭐 당 차원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어떤 순수한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당이 앞장서서 이 적폐청산하고 문건을 공개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수사와 어떤 검찰의 어떤 법적 문제 이거와는 좀 차원이 다른 정치적인 어떤 정치 보복의 문제로 사실은 좀 잘못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근데 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 문제를 지금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에 이미 정치권이 먼저 가져와서 정치적 쟁점화를 시켜버리고 거기에 따라서 홍준표 대표도 이건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면서 정치적 논쟁의 거리를 만들어버렸어요. 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진행될 것을 과연 국민들이 순수하게 봐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좀 의문이 솔직히 듭니다. 즉 보면은 지금 연일 지금 당이 나서서 지금 모든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문건도 출처도 지금 마찬가지로 뭐 청와대에서 나온 문건들을 당이 계속 지금 공개를 하고 있고 네. 이런 상황을 보자면 이게 지금 너무 조기에 정치권이 가져와 버려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수한 적폐청산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 보복적인 성격, 정치 어떤 분쟁적인 성격으로 지금 문제가 너무 빠르게 진화돼 버렸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왜곡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정치 쟁점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건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네. 정치 쟁점화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본질 자체가 자꾸 흐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야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부정 비리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서 증거가 나와서 조사하고 검찰이 조사하고 국정원 TF가 그걸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정치권에서 한두 마디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정치권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권이 나섬으로써 이게 정치 쟁점화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본질과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검찰이나 국정원에서 조사하는 데도 상당히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거 나름대로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물론 불가피하게 정치권에서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그걸 사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자제하시는 것이 어찌 보면 이 문제를 냉정하게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지 네. 이게 자꾸 저렇게 정치 쟁점화 돼버리면요 해야 될 것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어느 세력이 보수 세력이라고 해서 보수 세력이 이걸 정치 탄압이라고 계속 몰고 가서 여론화 돼버리면 네. 그 순수성 자체가 의심을 받게 되는 요소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정치권은 좀 냉정하게 본인들이 할 일을 하시고 이게 잘못되고 제대로 조사가 안 되고 이랬을 경우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네.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검찰이나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냉정함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정치 보복이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그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었죠. 김도 전 수석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타겟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국민의당의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명박 대통령까지 가세해서 정치보복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에만 올인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다라고 짚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적폐청산에만 올인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다라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번 추석 선물로 사실은 뭐 배낭, 이 구호 배낭이 어떤 한 달 할 정도로 네. 그만큼 한반도 안보 상황이 정말 위기 국면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한국 전쟁 이후로 이렇게 위기적인 상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뭐 10월 10일 날 북한이 또 도발한다고 하고 또 경제도 지금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반도체 착시 현상이 있긴 하지만 나머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지금 뭐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면 지금 뭐 계속적으로 지금 하강 국면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경제와 안보에서 저는 유사일에 이렇게 위기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걸 좀 극복하는 거 국민의 의지를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어떤 면에서 적폐청산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또 묻힐 가능성이 있고 지금 또 정기국회지 않습니까? 네. 이번 정기국회가 굉장히 중요한 정기국회입니다. 여러 가지 법안 통과와 더불어서 이런 것들 좀 제도적으로 사실은 이제 그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에 여러 가지 주장했던 것들, 공약했던 것들을 제도화 시켜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간이거든요. 네. 한 100가지 정도 지금 법안이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선진화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3분의 2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의 도움 없이 여당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저는 아무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까지 나서서 저렇게 적폐청산을 구호를 외쳐버리면 야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뭔가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죠. 네. 자, 그렇게 돼버리면 과연 그러면 이 하반기 정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당의 어떤 저는 전략적 비전이 지금 없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추석 연휴가 길고 또 다가오면 바로 이제 정기국회 본격 시즌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외부의 위기, 내부의 위기는 커져가는데 정치권은 지금 과거로만 전전 정권, 전전전 정권, 지금 뭐 전전전전 정권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네.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뿐입니다. 네, 정치 쟁점화 되기보다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바른정당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유승민 의원이 개혁 보수의 희망을 지키겠다면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먼저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개혁 보수의 희망을 지키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선 때 이용해서 표를 받고서는 이제 와서 뒤늦게 출당 쇼를 하는 자유한국당, 이런 눈가림이 혁신의 전부인 양 외치는 자유한국당이 과연 국민의 떠나간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숫자와 세력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낡은 방식의 정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험난한 죽음의 계곡을 건너야 합니다. 저는 국민과 함께, 당원 동지들과 함께 이 계곡을 반드시 살아서 건너겠습니다. 자, 유승민 의원 대선 패배 이후에 당 전면에 나서는 것을 그동안 자제를 해왔었는데요. 지금 당 자체가 자강파와 통합파 간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유승민 의원이 나서는 거가 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도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자기가 나서지 않으면 자강론이 없어질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위기감의 어떤 발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통합파가 지금 통합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몇 명하고 그다음에 바른정당 의원들 몇 명씩 만나서 어제도 건배도 하고 술자를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지금 계속 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나서지 않고 자강파가 소수가 돼버리는 경우, 그렇게 될 경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당의 진로가 어려울 수 있고요. 당이 그냥 어떻게 보면 분해될 수 있는 그런 위험까지 안고 있었죠.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나선 것은 결국 자강론을 조금 더 확실하게 바른정당에 힘을 여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승민 의원이 나와서 만약에 이제 당선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당선되고 나면 어떤 형태로든 저는 뭐 분당이라는 표현을 쓰긴 좀 그렇지만 만약에 합당이 안 된다고 하면 자유한국당과 개개인이라도 몇 명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추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유승민 체제가 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자강론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그러면 앞으로 뭐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 앞으로 본인의 정치적 미래도 봐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을
개인적으로 해서라도 자유한국당으로 갈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바른정당 안에서도요, 보수 대통합을 논의해볼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당 차원으로는 통합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당대당 통합은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유승민 전 대표가 지금 대표 출마선을 한 것은 네. 당의 옥새를 지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옥새를 지고 있으면 당 통합이 안 됩니다. 일단 유승민 의원이 만약 당 대표가 됐을 때 네. 이걸 허락하지 않는다면 당대당 통합은 이제 불가능한 것이죠. 그만큼 유승민 대표가 대표선을 나왔다는 것 자체는 통합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아마 양당 간의 통합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일부 의원들이 이제 되는 뭐 그런 양상을 이제 비슷한데, 문제는 사실은 이제 바른정당이 지난 대선 이후에 지금까지 보수 혁신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시간, 보수 혁신의 시간 동안 사실은 이제 이해운 전 대표의 지금 뭐 여러 가지 비 문제라든지 또 남경필 경기지사의 아들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보수 혁신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과 거의 같은 목소리를 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럼 뭐냐? 바른정당의 존재 이유가 뭐냐? 이런 면에서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보자면 자유한국당과 뭐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인상을 줘버렸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도 과연 바른정당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 사태가 왔다고 봅니다. 네. 지금 뭐 일단 대통합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솔직히 이야기해서 대통합하는 것은 그동안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함께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유승민 의원이 이런 통합을, 그러니까 이런 대표로 나서서 보수 혁신의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느냐? 저는 조금 그렇게 썩 밝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네. 한다면 일단 추석 연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일단 개별적인 탈당과 합병 이런 것 때문에 지금 20석이거든요. 네. 여기서 한 석만 없어져도 원내 교섭단체가 그렇죠. 안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좀 위기 국면으로 갈 수 있다고 봐야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의원이 한국당으로 이제 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가장 유력할 것 같은데 그거 자체로서 바른정당에는 굉장한 위기죠. 그럼요. 그러니까 원내 교섭단체가 안 된다고 하는 거 의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생명 또 정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이 많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빠져나가는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강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소수가 돼버리면 결국은 거기에 남아있는 분들 중에 중도 지금 현재 자강론 뭐 통합파가 거의 한 4명, 5명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분들은 사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게 이제 무너지게 되면 원내 교섭단체 지위가 무너지게 되면 더 자유한국당 쪽으로 가려는 마음이 생길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네.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정치인이라고 하면 정치적 생명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방선거 앞두고서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구에 나오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라든지 아니면 지방 의원들 같은 경우에 그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자유한국당으로 갈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벼랑 끝에 서 있는 바른정당 소식도 짚어봤습니다. 자, 대통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를 조사해봤는데요. 65%로 지난주보다 5%포인트가 하락을 했어요. 뭐 취임 이후에는 최저치라고 할 수 있는데 여전히 높은 수치죠. 그렇죠. 뭐 일단 대통령 지지도는 뭐 그냥 그 숫자로만 보자면 상당히 높은 수준을 할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우리 항상 여론조사는 추이를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추이 자체가 이제 점진적으로 쭉 이제 하강 추세에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 하강 추세가 이제 멈출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제들이 과연 앞으로 있는가라는 게 이제 그런 이제 중요한 관점이겠죠. 그렇다고 네. 한다면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실망감도 조금씩 드러낸 이유는 제가 볼 첫째로는 이제 안보에 있어서 상당히 불협화음이나 또 우왕좌왕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이견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좌우했을 거라 봅니다. 즉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교안보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믿음지 못하다 이런 것들을 좀 인상을 주고 있고 네. 또 하나는 뭔가 경제 상황이 썩 그렇게 나아지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게 과연 그러면 앞으로 좀 나아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특히 이제 외교안보 노선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정인 특보가 지금 오늘 또 독일에 가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한미 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의 핵 중단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특보라기보다는 뭐 계속적으로 이제 본인이 논란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혼선을 주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네. 또 경제적인 측면을 본다면 하반기 국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어떤 기업들의 어떤 활동력, 그다음에 지금 비정규직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저렇게 기업들이 부담을 안게 되면 고용도 상당히 할 수가 있고 또 최저임금 문제가 사실은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네. 지금 오늘 문성현 노사위원장도 그런 기자회견을 했던 회견을 했던데 지금 실질적으로 작은 기업들이 받고 있는 압박은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된다면 연말에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된다라면 이 추이가 곡선이 더 가파라지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솔직히 우려도 있습니다. 네. 외교나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은 사실 정치권에서도 있어 왔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국민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청와대든 아니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의견이 다양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건 네.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북한을 공격할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국무장관이나 아니면 안보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얘기도 했었고 이게 사실은 이견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어찌 보면 또 전략적으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이제 발언을 조절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분이 청와대 관계자들과 얘기하거나 아니면 안보팀하고 얘기해서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고 그것이 국가 정책이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을 주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이제 본인이 개인적인 얘기라고 하면서 자꾸 밖에서 얘기하는 것이 본인은 개인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 언론이나 아니면 언론에서 아니면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 특보라는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그냥 개인의 의견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대외적으로 저렇게 발언하실 때는 가능한 한 정부의 어떤 정책과 반하는 내용을 얘기하시는 것을 삼가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느끼고 언론이 그걸 조명해서 보도한다고 하는 생각을 한다고 하면 굳이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신 본인이 생각하는 내용을 대통령께나 아니면 청와대에 있는 안보팀에게 전달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게 바로 보좌하는 사람, 그러니까 특보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어디 나가서 발언하실 때 너무 정부의 정책과 반하는 내용을 얘기하시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정당 지지율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 그 민주당의 지지율이 가장 높습니다. 45%고요. 그 아래로 이제 한국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이 있고요. 국민의당이 5%로 지금 꼴찌입니다. 자,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른정당과 한국당의 통합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민감할 것 같은데 지지율 자체도 꼴찌거든요. 제가 앞서서 뭐 바른정당이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했는데 네. 국민의당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제 본격 정치부에 다시 온 이후에 좀 컨벤션 효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없어졌어요. 네.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40석을 가진 국민의당도 지금 뭐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뭐 갈등이 없지만 그나마 이번 추석을 지나면서 지방에 이제 내려간 의원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왜 그것밖에 못하냐? 도대체 뭐냐 색깔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질타를 받겠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때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방선거 때? 과연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의당 지지율로 과연 앞으로 광역단체장이나 자치단체장 중에서 지금 당선될 때가 있느냐 이런 문제를 이제 딱 당면했을 경우에 안철수 대표가 이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정당 지지도가 이렇게 낮아버리면 사실 이제 좋은 인재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네.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선거 자체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안철수 대표가 뭔가 좀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 지금 보여듯이 지금 국민의당 갖고 지금 뭐 단순히 그냥 자신들만 갖고는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을 좀 정책으로 모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주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예전과 좀 달라진 측면이 좀 안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수석 연휴 이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른정당의 어떤 상황을 보고서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과의 뭐 합하는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노선적인 면에 있어서도 좀 더 이제는 뚜렷한 자기 목소리를 낼 때 됐어요. 왜냐하면 극중주의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실 그동안 뭐 그렇게 특별히 낸 목소리가 없다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럼 연말 국회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자기 존재감을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정당 지지율까지 살펴봤습니다.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봤는데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